아마 오늘 저희 컨퍼런스를 신청하신 많은 분들 중에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미래학자이시며 모듀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이신 정지훈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IT 산업 진화의 사이클로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지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한테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이따가 또 오후에 최재형 교수님이 비슷한 주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은택 교수님도 계시지만 진짜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진짜 그 느낌을 되게 많이 저도 받아요. 이걸 얘기할 때 누구는 다리 만지면서 메타버스라 그러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눈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큰 덩어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다들 나름의 시각이 있듯이 저도 이제 저만의 시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산업 생태계로 바라보고 있어서요. 네, 그런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제 시각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이클을 보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게 패턴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모든 IT한 역사란 책을 쓰면서도 이 비슷한 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번 사이클이 이제 기존에 앞에 있었던 두 사이클하고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사이클 도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보급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물론 이제 PC 얘기하면 1974년까지 보통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 사이클 바라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범용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정도를 사이클 시작으로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때 IBM PC 컴패터블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게 됐고 그렇게 한 5년 정도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서는 사용성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쉽고 범용적으로 모든 거를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해당 소프트웨어에 이제 커다란 임팩트를 줬었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95라고 윈도우 9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95는 1995년에 나왔죠.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오피스 제품과 함께 우리의 일상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제 변혁이 일어나다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기술, 인터넷이 아니고 월드와이드 웹이 제일 중요한 기술이었거든요. 포인트 앤 클릭만으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되게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수많은 서비스 컴퍼니와 뭐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나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거의 모든 걸 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그래서 앞에 하드웨어 5년 정도,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킬러 소프트웨어가 뒤에 한 5년, 전반부 후반에 5년 정도, 그리고 후반에 10년 정도가 완전히 우리 사회가 변하는 그런 정도의 한 20년 정도 사이클을 돕니다. 그때 지금 저기 보여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오늘날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기존의 전통 산업을 모두 제끼고 이제 그 왕좌에 오르는 그런 시기를 돌게 되죠.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모바일 사이클이죠. 모바일하고 소셜 미디어 사이클인데 이거는 대략 한 2007년에 아이폰을 발매한 시점부터
시작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이전에도 물론 스마트폰이나 휴레패커드 같은 데에서 뭐 PDA도 만들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만 2007년 정도에 아이폰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로 시작점을 보면은 대략 한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14년 차 정도 되거든요. 14년 차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5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은데 이때도 비슷한 궤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이제 6월 달에 발매가 되고 나서 첫 해 6개월 정도 사이에 대략 한 136만 대 정도, 100만 대 좀 넘게 판매되는 수확을 올리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숫자가 크진 않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한 지금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4억 대 정도 됩니다. 14억 대 15억 기관에 따라 조금씩 집계가 다르지만 그 정도 시장을 생각하면 136만 대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첫 해 136만 대는 그냥 뉴스화는 많이 됐지만 사실 산업적 임팩트는 글쎄 이 정도였다가 2008년에 1000만 대 나오고 2009년에 2000만 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2009년 11월에 들어오게 되죠. 11월에 발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미쳤습니다. 그때까지 소위 이제 그 플랫폼 관련해가지고도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 위피 지금은 이제 그리운 이름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제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중심의 레볼루션이 인터넷처럼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에서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맥킨지 컨설팅까지 맡겼는데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의 디자인 전략을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대략 한 2012년쯤 돼서 5년 정도 지난 거죠. 2012년쯤 되면 이때가 이제 1억대를 돌파를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억대를 돌파하는 5년 정도 하드웨어 보급이 이제 5년 정도 보급되면서 커진 거죠. 1억대 정도가 넘어가면서 이때부터는 모바일 퍼스트를 이제 앞으로 내놓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바일이 거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시기로 2012년 정도부터 들어갔어요. 지난 한 5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킬러 소프트웨어가 뭐가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이폰의 iOS하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두 개의 체계에 거의 귀속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장 잘 구동할 수 있는 퀄컴 같은 회사가 이제 급부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사실은 스마트폰 가지고서 생산성 도구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시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검색도 거의 안 하시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이게 킬러 소프트웨어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급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가 이제 올라타는 방식으로 확산이 돼서 거의 수많은 택시도 그렇고 것들이 지금 확실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이클적으로 보자면은 초반 5년 정도의 하드웨어 보급이 됐고 이제 초반 10년에 전반 5년 정도 하드웨어 보급이 됐고 후반 5년 동안 킬러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궤적을 보면은 그 두 개의 파운데이션 위에 진짜 수많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계속 버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비어있는 데들이 많고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충분히 이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사이클 우리가 지금 본 거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건 이걸 이제 시가총액에 집어넣어가지고 대표 기업을 보면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요. 이게 1990년만 딱 보더라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비슷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 시발점 근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돌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쭉쭉 치고 나가서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발매 전후로 해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2011년, 12년 될 때쯤 되면 이제 역전이 되죠.
그러다가 최근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 또 다시 역전이 됐어요. 그거에는 아마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 준비가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준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모바일 시대의 최강자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주요 어떤 경쟁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드라마틱한 게 이제 이거죠. 퀄컴하고 인텔 시가총액인데요. 이 두 개는 시발점을 안 그린 게 뭐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으니까. 인텔은 그냥 반도체 산업의 전설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꺾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건데 한 2008년 정도부터 조금씩 이제 퀄컴이 따라잡는 것 같더니 2013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론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 인텔처럼 독점 시장을 형성하기보다는 애플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가서 파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거에 인텔 같은 영화는 누리지 못했지만 하여튼 여기에서도 이런 산업 사이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서비스와 컨텐츠죠. 이 세 가지 맥락에서 메타버스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만 이제 그 증폭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뒤에 좀 달라집니다. 일단 뭐 소설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것 같고 저게 이제 다만 제가 그 페이지 캡처한 거라서 24페이지 원서 24페이지에 저 빨간색 저희가 메타버스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에 대한 스펙들도 막 있어요. 저기 2K 픽셀 뭐 그다음에 몇 페이지 뒤에 가면 주사율은 72Hz고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참 뒤에 아바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29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얘기할 때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해가지고 퀘스트 2가 작년에 발매가 됐잖아요. 퀘스트 2의 스펙을 보면은 이게 딱 그 2K에 주사율 72Hz거든요. 저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맞췄지? 29년 전인데. 예. 여튼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팔렸냐 하면은 그 아까 전에 애플 그 판매됐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 6월에 발매가 돼서 6개월 동안 136만 대 판매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저 퀘스트 2가 작년 10월에 발매됐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대략 15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죠, 숫자 대충. 그 다음에 애플이 2008년에 1000만 대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 하면은 올해 과연 저 제품이 1000만 대 팔까? 이게 반신반의했어요. 대부분들 대체로 작년 말에 예측은 350만 대에서 사실 450만 대 예측이 많았거든요. 그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은 연말 피크 시즌에 150만 대라고 보면은 그게 한 30%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30%를 깝니다. 그러면 150을 100만 대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3개월에 100만 대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400만이 나오거든요. 400만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대씩 하면 350에서 450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오르가닉 그로스라고 해서 비슷하게 유지됐을 때 올해 나갈 대수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2배 이상 점프업해서 1000만 대를 뚫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제 퀄컴 CEO가 액시던탈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공식 발표는 아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퀄컴 칩을 쓰거든요. 저게 퀄컴이 발표한 내용에서 1000만 대를 이미 넘었다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퀄컴 대표 입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는 1000만 대는 올해 넘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아마도 내년에 2000만 대, 3000만 대 갈 수 있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도 불편한 점도 많고 사이즈도 크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굉장히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007년에서 2012년쯤 됐을 때 애플이 1억대를 달성했다 그랬잖아요, 아이폰이. 그와 비슷한 궤적을 생각하면 대충 한 2025년 정도, 그때쯤이 2025에서 2027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쯤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킬러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주는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윈도우 95 같은 거라든지 카카오 같은 게 아직까지 나왔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얘기할 게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주는 어떤 그 궤적들이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비트 세이버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이 매출액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올해 2월달 뉴스인데 2천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절반 정도는 게임 자체에 대한 매출이고, 절반 정도는 노래를 팔아서 나왔어요. 4천만 곡 정도 노래를 팔았는데 한 곡당 한 2.5불 정도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노래를 판 곳이 BTS입니다. BTS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그린데이가 굉장히 많은 걸 팔았다 그러고, 이제 이런 또 뮤지션들이 이 플랫폼을 올라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요. 저 2천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크다고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전 세계 지금 모바일 게임 분야 매출 1등이 어디게요? 2020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업이에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M이 1등인데 2조 원이거든요. 2조 원 매출했고, 우리 메타버스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로블록스가 5등인데 5등인데 1조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이 정도니까 아직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아직 천만 대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한 시장. 2월달 기준으로 하면 몇백만 대 시장이잖아요. 몇백만 대 시장에서 2천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은 몇 대 시장이라고? 14억 대 시장이에요. 14억 대 인스톨 베이스에서 1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저변 확대가 됐을 때 이 그 소프트웨어의 산업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크 주커버그가 2021 올해 2월달 FA 할 때 그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저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메타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제 메타버스에 가장 열심인 기업 중에 하나죠.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 하는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페이스북 메타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젠센왕이죠. 젠센왕, 엔비디아. 그리고 세 번째가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 타령하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것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큘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냈잖아요. 이 하드웨어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 밑에 스토어에 5개월간 지난 저거 발표할 당시 5달치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오큘러스 스토어에 등록만 되면은, 타이틀이 등록만 되면은 3개 중에 1개꼴로 $1 밀리언 매출을 했다. $1 밀리언 하면 10억 넘게 매출이잖아요. 확률이 33%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등록만 되면은 3분의 1은 10억 이상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개 정도가 5개월 만에 120억 정도를 넘었다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트세이버 포함해서 한 6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그 6개 100만 넘은 거 이상,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3분의 1 정도가 1 밀리언 달성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요. 조그만 스튜디오로 창업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웹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해가지고 10억 이상 1년 내에 벌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나 될까요? 굉장히 낮을 거예요. 왜? 웹에 있을 거 다 있거든요. 지금 이미 세츄레이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은 어떻죠? 모바일도 앱 만들어 가지고 런칭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성공 확률이 안 나올 겁니다. 야, 10%나 성공하면 다행일걸요. 이런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뭘로 창업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도전한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컨텐츠와 서비스 생태계가 늘죠. 컨텐츠와 서비스 생태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의 유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먹임 사이클이 돌거든요. 원래 피드백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이건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거대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큰 애드온을 하게 되는 게 저런 거를 만드는 그 개발 도구, 소위 얘기하는 개발 생태계가 꼭 하드웨어가 오큘러스 같은 게 아니어도 웹과 모바일 같은 것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동일 도구 갖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인데 그걸로 만들어서 타겟 그 하드웨어만 지정을 하면 익스포트를 똑같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웹과 지금의 모바일 그다음에 저런 하드웨어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튜디오나 컨텐츠와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보급이 아직 덜 됐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애플이 움직이죠. 애플이 그동안 준비는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애플이 그동안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에 대비를 별로 안 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5년간 메타버스하고 관계되는 컨텐츠 스튜디오 그다음에 미들웨어, 하드웨어, 센서에 이르기까지 인수한 회사가 30개가 넘어요. 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애플이 그렇게 안 보였던 이유는 뭐냐하면 애플이 이제 좀 얄미운 점이기도 한데 시장이 명확하게 보이고 진짜로 완전히 진입해서 큰 역할을 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큰 제품을 내놓는 법이 없어요. 짝만 보지. 대충 이렇게 보다가 진짜 시장 커졌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겠다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회사라서 솔직히 돈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디시전이 느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아마 디바이스를 낼 것 같은데 지금 얘기로는 뭐 AR, VR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들로 나올 것 같다는 것들이 거의 지금 정설화돼 가고 있고 대략 한 뭐 가격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 뭐 루머들을 종합해 보면 1,000불에서 3,000불 사이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3,000불 얘기 나오다가 지금 1,000불까지 나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좀 사실 캐스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되는 거라서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여태도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제품을 내게 되면은 이제 내년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이 되면 드디어 이들 간에 이제 큰 경쟁이 나타나면서 이제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서 지금 뜯어온 장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부터 두 가지 전략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제 클라우드주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공고하게 만드는 거에 착수를 해서 애저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전체 백엔드를 장악하는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메타버스와 관계된 부분들의 투자와 비전과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컨텐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대비해 왔었거든요. 지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홀로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발표를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를 계속했잖아요.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XR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이죠. 물리적인 지구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혼합 현실이라는 용어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여기 우리 얘기하는 것이 XR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컨텐츠 기업들도 많이 샀어요. 이제 게임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수한 거 아십니까?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수했고 여러분들 메타버스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마인크래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피스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었던 기업답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같은 데에서 메타버스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거와 관련된 쪽에 기술 역량을 더 많이 타 기업보다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매튜볼의 7가지 원칙인데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이건 사이클. 매튜볼이 이제 써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 양반이 이제 투자자인데 사실은 투자자인데 인사이트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전체 그 산업구를 볼 때 7가지 요소로서 링크하면서 해석을 하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도 굉장히 여기서 리비짓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하드웨어가 PC, 그죠? PC에 컴퓨터는 가장 범용 연산을 잘 처리하는 칩, 그게 인텔이겠죠? 시스크 칩셋이 그런 거하고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요, 유선으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유선으로 딱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부분, 뭐 버추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웹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픈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한 웹의 중심이 됐었고, 지불 결제 같은 것들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각자 만들었죠, 사일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서비스나 컨텐츠 이런 것들이 버딩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이었고 두 번째 사이클은 저 하드웨어 자리에 아이폰과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연산에는 모바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전력 설계, 그죠? 그 다음에 통신칩과의 결합이에요. 그걸 제일 잘한 퀄컴이 저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당연하게도 3G, 4G, LTE 이거죠. 그걸 통해서 동영상 관련된 부분들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다만 이제 버추얼 플랫폼이나 오픈 스탠다드는 이제 팀 버너스리 같은 사람들은 퇴보했다는 얘기는 인터넷은 죽었다는 표현까지 이 시대에 써버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회사의 플랫폼에 거의 모든 것이 종속이 돼버리면서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 시대가 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자이언트들이 또 모든 것들을 그거 안에 담아가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아래쪽 두 개는 좀 그냥 폐쇄형 구조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페이먼트가 이런 플랫폼에 연결돼 버렸죠.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은 이제 기업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다 넘어가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틱톡 이런 것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컨텐츠 같은 것들이 크게 변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을 이제 이 그림에 넣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사이클을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을 볼 때 중요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드웨어는 그럼 결국엔 웨어러블이겠죠. 이게 HMD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아직 초기다. 그죠? 이제 그런 거고 컴퓨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D 연산 가장 잘하고 AI 연산 제일 잘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연산 제일 잘하는 게 최고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병렬 코어 알고리즘을 가진 칩이 제일 좋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요?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꾸 메타버스를 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될 거니까. 지금도 이미 그 가치가 반영이 돼서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진 회사가 됐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민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세계니까 이 컴퓨터가. 그다음에 네트워크는요. 네트워크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4G 갖고 택도 없습니다. 5G, 6G까지 아마 가야 될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프라이프, 엘릭스 같은 것들 이제 플레이를 하려면 저 집에 와이파이도 다 갈았거든요. 컴퓨터가 따라가는데 와이파이가 느려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 속도 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플랫폼은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좀 먼저 치고 나간 감이 있잖아요. 메타가 먼저 치고 나간 감이 있지만 마크 주커버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 그 XR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탠다드를 많이 따르고 그에 대한 액티비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XR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사이클 때 있었던 특정 플랫폼에 너무 종속되는 현상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뭐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라든지 인터오퍼러블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것 같고, 페이먼트 서비스나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블록체인과 NFT가 워낙 프로토콜 기반으로, 프로토콜 경제 기반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서비스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 파운데이션 위에 자리를 잡고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메타버스가 난리가 났냐, 이런 사이클로 돌려면 하드웨어 보급이 좀 많이 되면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한 2025년대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인프라가 아직 안 됐는데 모두가 메타버스 같은 사회 그 생활, 지금도 여기 온오프라인 하이브들이 강제로 하고 있는 게 똑같은 맥락인데, 모든 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강요받았어요. 원래 제일 어려운 게 그 사용자가 자기 행태 바꾸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깔릴 대로 다 깔리는 10년 정도의 전반기가 끝나야 후반부에 이게 이렇게 그 융성하는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이클은 그 사이클로 가야 정상인데, 지금 메타버스 사이클은 뭐가 먼저 와버렸어요? 저기 제일 늦게 와야 되는 컨텐츠 서비스, 저기 있죠. 저게 먼저 나온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이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거 갖고 해보자라고 나온 거죠. 게더타운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가, 저는 게더타운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오픈소스 프로젝트 할 때부터 같이 막 봐가지고 너무나 그들이 커간 과정이 신기한데, 왜냐하면은 줌 가지고 맨날 미팅하니까 학회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깃허브에다가 조그만 8비트 맵 하나 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는 컨셉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올렸다가 그게 대박이 터지니까 갑자기 사업체 차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게더타운의 시작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출발하는 것이 가까웠으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로블록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까요? 로블록스는 왜 뜬 것 같습니까? 갑자기 2020년, 2021년에 대폭발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아시는 분? 온라인으로 학교를 애들이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야 놀자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야 놀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못 노니까 온라인에서 불러서 논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급증하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그 온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과 서비스 유저나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강요가 돼버리니까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거 하는 이유, 이벤터스도 그렇고 다 뭡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부분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아직 덜 됐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조금 한 4, 5년 정도 빨리 화두가 돼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요. 자,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의 변화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용자가 이 행태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강요를 받았든 간에 불편하게도 웹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 들어가서 다 쓰고 계시잖아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와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드웨어가 등장하면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잔뜩이거든요. 지금 불편한 게 잔뜩인 게 더 나은 게 나오면 당연히 바로 수용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의 전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그냥 이거 아니었을 때보다 이렇게 대충 해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로블록스 창업자 데이브 바조키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빌드하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칙들을 이제 소개하는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에 대한 가상 자산화, 개인을 디지털 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바타라 부르기도 하죠. 가상의 세계에 나를 갖다 올릴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나와 이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다양한 경험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 세 개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 5가지 정도 특성화를 생각을 하고 있죠. 로블록스에만 있는 게 저 시빌리언 세이플리인데,
왜 저게 들어갔냐? 초등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이 여기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뭐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퀘스트를 이제 로블록스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사이버 경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느낌의 신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시티즌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 버렸어요. 다른 데는 저 얘기 안 해요. 다른 뭐 포트나이트 이런 데에서는 시빌리언 세이플리 안 나오거든요. 저기에서만 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야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게임 중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중독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정신과에서 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도박이나 뭐 술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에 너무 빠져서요. 일상생활을 못하면 중독이에요. 일상생활을 너무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됐을 때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디지털에서 돈을 벌어.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 더 있는 게 중독입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돈 벌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디지털리 전 세계의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변형시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코노미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로벅스라고 부르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코노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험 수준인데요. 경험 수준이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머시브 해줘야 돼요. 그래서 VR에 이거는 이제 헤드셋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많죠.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들 간에 프릭션리스하게 굉장히 자유롭게 오가고, 이건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커뮤니티 싸움이거든요. 글로벌하게 커뮤니티를 누가 만들고, 누구는 저기에 회사를 만들 거고, 누구는 저기에 간단한 길드를 만들 것이고, 싸움 같은 걸 하기 위한, 누구는 저기에다가 국가를 만들겠죠. 예, 그런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프렌즈와 함께 사회를 변형시키가는 에너지로 갈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메타버스 빌드하는 것들마다 조금씩의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만들 것이고, 그렇게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요돼서 메타버스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무조건 쓰게 된 것이 첫 번째 동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발적 동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뜨기 시작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동인이 드디어 자발적 동인의 형태로 굉장히 크게 뜨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코노미 분야인데, 이코노미 분야는 요즘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NFT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NF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15년에 처음 이제 기술적 표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저 고양이죠. 저 고양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것도 있다니 하면서 이제 이게 가능하구나. 뭐 이렇게 디지털도 상품화해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네. 뭐 이런 걸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들 뭐 크립토 하는 친구들의 신기한 장난 정도로 칩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니?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이 대다수였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저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NBA 탑샷, 지금 보여드리는 디지털 컨텐츠 IP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마켓플레이스를 열어버립니다. 마켓플레이스를 NBA와 함께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죠. 수천억 매출을 갖다가 몇 달 만에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2008년인가 9년인가 NBA 파이널에서 어떤 덩크샷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또 올라가가지고 경매에서 2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다음 경매에 4억 원에 낙찰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겠네라는 걸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르게 된 것이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갤러리에 전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트 상품 쪽으로 그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오픈시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변화, 디지털이 경제하고 연결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메타버스에서 첫 번째 폭발적인 변화였고요. 두 번째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돈 벌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실 이게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신기한 얘기가 아니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저런 거죠. 무슨 만나지 못할 성배 같은 거. 야, 그 우리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런 세계가 오겠니?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이었는데 진짜로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물론 이제 필리핀의 최저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 알려지긴 했지만 이 모델이 동작한다는 걸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게임사들 특히 이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미르포 성공하면서 미르의 전설 4를 성공하면서 지금은 이제 NFT 관련된 거 얘기만 하면 그냥 주가가 팍팍 오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저스 클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클럽 같은 거예요. 클럽 회원권이에요. 회원권. 저 회원권 같은 것들이 한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뭐 소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에 새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는 컬렉터하고 팬덤이 연결되면서 또 역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기술은 한 가지. NFT라고 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 이더리움 기반 같은 경우에는 ERC721, ERC125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KIP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스펙이 있어요. 그걸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랑은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왜? 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스펙만 잘 준수해서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플랫폼을 쓰는 것처럼 플랫폼을 만든 것처럼 진입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고, 누구는 노동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었고, 누구는 그 회원권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코노믹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그런 현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테마 관련된 것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메타버스가 실제 우리 땅을 딛고 사는 이 세계와 어떻게 커넥션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가장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게 업무 환경 어떻게 바뀔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셜이나 페이스북 워크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제페토에 들어가가 이건 이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가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서 하냐 마냐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플랫폼들이 계속 커져야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니티하고 언리얼이 거의 대부분 장악한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알트스페이스 VR 메쉬 플랫폼인데 뭐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큰 투자를 받은 나이엔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얼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GPS 기반의 뭐 그런 것도 유니티 기반으로 돌아가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 부분을 커버해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구축하고 나를 구축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저기 빅키덥스백이라고 이분이 디즈니 회사가 됐죠. 루카스 필름, 스타워즈 쪽을 갖고 있는 감독님이세요. 이 감독님이 베이더 이모탈 1, 2, 3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다스 베이더 외전이에요. 이 베이더 이모탈 외전 같은 경우에 만든 작품이 영화인지 게임인지 모르는 괴상한 걸로 나왔어요. 트릴로지 형식은 그대로 취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VR로 플레이를 하고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는 롱롱 웨이 투 갤럭시 이거 나오면서 딱 영화처럼 시작을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내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그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 스토리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영화를 내가 다 경험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 컨텐츠가 제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제작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작가가 그냥 딜리버리를 했었던 거라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무결성, 예를 들어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크의 아들이야 이러면 세계가 무너지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스토리 리빙이 머리에 둔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역시 명실공히 수준 높은 내공으로 저희 그 메타버스 이해를 돕긴데 그 종합적인 가이드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강연해 주신 정지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